저는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시흥계골 습지학교에 보니까 거의 마지막 시연을 하시기 전에, 그죠? 작년에 제가 시연도 같이 증동가 우리 가서 했었는데 여기서 발표도 하고 가서 시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굉장히 숫자 많았는데 오늘은 적네요. 지금 저희가 다른 기수잖아요, 그죠? 2기죠. 1기. 2기는 몇 분 들으세요, 지금? 18명.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오늘 4시간이나 하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중간중간에 카메라가 있지만 쉬시기도 하고 좀 졸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고, 여기에 일기분들이랑 저번에 회의를 하면서 시흥 우리 갯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잠깐만요. 제가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환경교육을. 환경교육이니까 우리가 새를 가르쳐 주거나 식물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시민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그게 이제 교육학이잖아요. 그래서 환경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지금까지 아마 90%의 강사분들은 내용을 about에 대한 교육을 했잖아요. 그죠? about. 그 정보를 알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그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how. 방법을 이제 많이 좀 배워야지 실제로 남 앞에 서서 설명도 하고 옆에서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죠. 저희가 사실은 내용이 많이 박사래도 수업 강의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꼭. 그죠? 아마 여태까지 강의 들으신 분들 보면 어떤 박사님은 굉장히 이해를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참 어렵게 얘기해서 내가 알듯 말듯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교수학습 방법인데 실제로 어렵게 설명하는 분은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죠? 우리가 잘 알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설명을 잘 하잖아요. 내가 엄마가. 그죠? 근데 엄마가 자신이 없으면 괜히 화만 내요. 그죠? 아버지들도 그렇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저 혹시 들으셨는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벽 교수라고 요즘에 EBS에 뭐 특강 막 이렇게 해서 뭐 선생님의 선생님 뭐 이래가지고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인데 미국의 굉장히 대학의 유명한 교수였는데 동국대학에서 초빙으로 해서 석좌 교수로 모셨는데 그분들은 교수들 컨설팅을 해줘요. 그리고 또 교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 갯벌에 대한 어바우트 교육을 받기를 원하니까 근데 이후에는 그거를 어떻게 시민들하고 학생들한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방법론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 돼야지 그런 내용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건데 염생식물, 갯벌 문화, 갯골 문화, 그 다음에 조류, 그 다음에 저소생물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제가 93년부터 이런 그 모임을 했는데요. 한 20년 약간 넘게 했는데 하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잡지를 읽었는데 저는 이제 집에 가면 도감이 굉장히 많아요. 막 저도 선생님들도 이런 공부를 하면 무슨 의제나 어디서 막 공짜로 주는 것도 많고 이렇게 책자도 지금 엄청 두껍잖아요. 도감도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료가 되게 많아요. 집에 점점. 그래서 남편이 도대체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 이제 왜 자꾸만 주변에 그런 자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박사 되겠어? 갯골 박사? 그랬는데 실제는 갯골 박사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를 알면 열을 알면 또 새로운 10개가 생기고 또 20개가 생기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봄에 가을에 염생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에 봄이 지나니까 생각이 잘 안 나. 그 다음에 가을에 다시 이름을 이제 내가 잘 안 와봤더니 또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통 100개를 외웠으면 30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료를 어떤 도감을 새로 사면 더 잘할 것 같아서 관련된 또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면 그 내용도 또 돈이 없는데도 반찬값 아껴서 또 사고 막 투자를 엄청나게. 그래서 문화 해설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생태 해설사는 분야도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생태학이라는 것, 생태나 생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래서 제가 그런 공부를 쭉 하다가 인하대 해양학과에 여기 강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홍재상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안 오셨죠? 고철환 교수님 혹시 오셨어요? 우리나라 해양학의 이제 뭐 대부다 그러면 고철환 교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분의 제자들이 뭐 지금 안산시장 나온 재종길 박사라든가 그 다음에 기후변화정책연구소의 안병욱 박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양학을 초기에 했던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인하대 해양학과에 아마 홍재상 교수도 거기서 공부를 하셨던 것 같은데 갯벌은 살아있다라는 MBC 자연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이 시흥 갯골이나 그 다음에 송도 갯벌이나 소래 갯벌이나 영종 용유에 있는 갯벌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작정 거길 갔어요. 인하대 해양학과를 95년도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교수 연구실에. 좀 나도 거기에서 2시간 동안 MBC 자연 다큐멘터리 갯벌은 살아있다던 그런 내용을 공부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야생화나 나무는 많이 공부했는데 갯벌에 대해서는 그때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인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생물 다양성이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 생물들이 사는 거를 죽은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 있긴 있었겠지만 잘 몰랐어요. 찾아가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고 거기서 좀 스터디도 좀 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면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 해양에 대해서. 해양만 하는 게 아니야. 또 우리는 야생화도 공부해야 되고 나무도 공부해야 되고 이 생태에서 산. 그래서 97년인가 8년에 끝이 없는 공부를 하다가 어떤 잡지를 읽어봤어요. YMCA라는 조직 아세요? 시흥에도 YMCA 있죠. 한국 YMCA에서 잡지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잡지를 구독했는데 환경 리포트라는 잡지가 있어요. 월간지로 조그맣게 센터처럼 거기에 보니까 환경교육에 대한 외국 이론을 연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스크랩을 해서 계속 읽어봤어요. 읽고 그동안에 이렇게 자연교육이나 생태교육에 대한 이런 단행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외국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없었다가 그 책을 보니까 갯벌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어바웃에 대한 교육을 했지만 실제로는 갯벌과 교감하고 갯벌과 살아있는 갯벌과 대화하는 뭐 이런 내용들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라든가 또 초등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는 이런 내용들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내용들도 좀 해봤어요. 그때 만들었던 책이 이거예요. 어저께 책을 찾아보니까 우리 2시에 모임하기로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제가 그 모임을 하면서 만들었던 책인데 99년도에 지금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 책이. 그때 그런 영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만들었었어요. 제가 이 모임의 회장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고철환 교수님을 알게 됐는데 고철환 교수님이 독일의 갯벌 교육은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정보를 줘가지고 독일어를 99년도에 열심히 공부해서 독일로 유학을 가든지 독일에 연수를 한번 맡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일에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가봤어요. 2000년도에 15일 동안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슐레슈비 홀스타인 갯벌 국립공원하고 니더작센 갯벌 국립공원하고 지금 15년 정도 됐는데도 이름을 스펠링도 다 기억해요. 왜 그럴까요? 1년 동안 그 갯벌 국립공원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어요. 너무나 많은 그 센터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 돈이 한 15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 동시에.
근데 그것을 가면 얼마나 아까운 돈과 시간이에요. 그죠? 보름 동안 150만 원이면 지금 한 400만 원 넘는 돈인데 아까우니까 독일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독일의 이런 갯벌국립공원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자료를 많이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굉장히 정말 너무 좋았어요. 갯벌의 이렇게 생물상이나 생태계는 시흥 갯벌이 훨씬 좋은데 그것을 느끼고 만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는 보통 북한산 그 당시에 제가 등산을 가면 파전집하고 부채 팔고 그죠? 파리채 팔고 보통 이게 등 긁는 거 팔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 갯벌국립공원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오늘 자료를 좀 가져와야 돼.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는데 내가 15년 전에 사온 자료들이 지금도 집에 다 있는데 엽서를 파는 거예요. 그 앞에 슈퍼에서. 근데 거기에 갯벌의 새, 염생식물 이런 걸 파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아주 정교한. 책받침도 팔고 워크북 팔고 이런 책 잘 파는 거예요. 제가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백을 샀는데 이건 눈이 완전히 해가지고 그 당시에 보름 동안 산 거를 자료가 한 100만 원치를 샀어요. 150만 원 들어서 갔지만 100만 원치 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진짜 이건 돌아오면 대박이다. 보통은 갯벌의 염생식물이나 새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해양학자들은 그런 프로그램 책이 눈에 별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처럼 실제로 수업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걸 공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맨날 내용학을 한 사람이 가서 이 식물을 가리켜요. 나문제를. 그리고 그걸 가지고 30분 동안 떠드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한 10%는 알아들을 것 같고 막 받아적기는 엄청나게 받아적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면 도제식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갯벌교육은.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미 깨쳤어요. 교수학습 방법은 갯벌 교육 프로그램은 좀 이게 교육 프로그램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생태교육 프로그램은 따로 좀 우리가 이런 안내자가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좀 다르게 좀 진행이 된다. 근데 지금도 관행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갯벌 습지학교에서 생태 안내인이 되시려면 저는 그런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100%의 공부를 한다 그러면 30, 40%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숲해설가에 가면 나무 이름 외우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안내를 받으면 뒤죽박죽이에요, 제가. 왜? 이 박사도 잘 설명을 못한 거를 또 이 숲해설가가 하니까 내용이 어렵고, 그렇지, 그분도 정확히 모르니까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보면 이게 설명이 잘 기승전결이 없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영어를 공부해서 미국의 쪽하고 캐나다 쪽에서 이런 프로그램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일본도 보고, 그래서 2003년까지 쭉 한번 봤어요. 보름씩 3번을 갔어요. 3나라를. 2002년, 3년 이렇게 쭉 3년까지.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 그죠? 그죠? 아들이 100점 맞아왔을 때, 반장이 됐을 때. 제가 2005년에 인천시장이었던 안상수 시장 앞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똑같이. 부구청장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숲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안상수 시장이 굉장히 거만하고 되게 나쁘거든요. 품성이. 보통 다 그렇대. 근데 시장이 되면. 제 얘기를 듣는데 거의 70도로 누워서 들어요. 눈 감고. 화면 하나도 안 봐. 근데 제가 발표하면서 듣든지 말든지 나한테 20분을 준 거니까 그 당시에는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 근데 속으로는 조금 기분이 나쁘지. 누워서 뭐 사우나야 여기가? 집에 가서 자든가.
근데 마이크를 딱 듣고 나서 부구청장들한테 그러더라고. 부구청장들은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시장이. 그죠? 행정직이니까. 저기 오창길 선생님 발표 들으니까 나지막한 소리로 자기는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저 적은 예산으로 공무원들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저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기가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학교 숲을 만드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프로그램하고 이제 그래서 했는데 그때 400억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제 공원에 보통 한 5개를 만들잖아요. 그 정도 돈이면. 근데 그거를 작은 우리 마을에 나무를 심으면 작은 공동체 커뮤니티 숲을 만들면 400개 이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2006년 3월 2일 날 나리타 도쿄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서 4년 넘게 이 공부를 쭉 했어요. 일본의 습지, 특히 람사르 습지 일을 공부를 쭉 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그런 쪽을 앞으로 혹시라도 만날 수 있으면 제가 가슴이 터졌던 기억을 좀 이렇게 얘기를 지금 15분 정도 한 건데 선생님은 이렇게 설레고 가슴이 터지는 일로 좀 살아야 되는데 여기가 왜 여기 왔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이모작 아니면 좀 뭐 새롭게 자아 성취도 해보고 싶어요. 애들만 키우다가 또 일반 직장 다니시다가 전직을 하시면서 이런 일을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가치로 그래서 돈도 안 되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여기 와서 눈을 부라리고 아침부터 앉아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39에 내가 일본어를 히라가나부터 배우고 또 30대 초반에 독일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할 때 독학으로 학원 갈 시간은 없으니까. 근데 생각이 야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구자들이나 행정에서 내가 오히려 공부해가지고 내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번에 만났을 때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일기에서 같이 짜고 싶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가 이제 가졌던 생각,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시지만 그런 정말 내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은 그죠? 우리 시흥 객고를 공무원들이 뭐 해라고 해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하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당신이 그러면 주무관으로 와라. 개방형 공무원으로. 제가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소장을 했는데 어저께 제가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회에 첫 번째 회의를 갔는데 그 경기도청의 담당 환경정책과의 환경교육팀 경기도에 최초로 생긴 직급이 생겼어요. 공무원이 환경교육팀이 재작년에 생겼는데 거기에 7급 주무관 높은 자리예요. 7급 주무관이면 괜찮아요. 그 30대에는 그 친구가 바로 제가 있었던 시민단체 저랑 이렇게 4년을 제가 돌아와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 공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8, 9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공직에 들어가서도 그런 모습이 저희 바로 같은 마을에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기서 시흥 이쪽에서 객골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걸 하면 우리 NGO들이 관성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도 우리 NGO가 앉아 계시나요? 없네요. 한 명도. 그죠? 다들 우리 자원봉사자들만 있네. 그래서 그런 관성에 이거 녹화되는 거지? 관성에 빠져 있지 말고 일신우일신해서 정말 내가 시흥 객골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게 나는 이번 과정의 목표다. 여기 와서 그 수많은 시간을 여기 앉아서 졸린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랑 오늘 우리 점심 드시기 전까지 좀 출출하시기도 할 거예요. 11시 넘으면 허기가 지기도 하고 그런데 샌드위치 뒤에 가서 슬쩍슬쩍 하나씩 집어 드시면서 다 먹자고 하는 일이니까 저랑
왜 내가 자연교육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런 서로 좀 디스커션, 토론도 하고, 그 접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도 보여드리고, 같이 뭔가 이런저런 얘기들도 한번 속에 있는 얘기들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저 1기랑 또 새로운 18분의 2기 이런 분들이 매일 모여서라도 아니면 카톡으로 해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변해 있다라는 걸. 제가 일본어를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유학을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난 들릴 줄 알았어. 설마.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정말. 왜냐면 그 사람들은 너무 빨리 얘기하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날 끼워주지도 않아. 100마디를 하면 한마디 딱 끼어들려고 그러면 4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제가 듣고 싶잖아요. 안 들릴 줄 알았어. 죽을 때까지. 진짜 안 들려요. 영어랑 일어가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 두부 사람이서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알아듣는 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들으면 제일 잘하는 외국어라는 거야. 왜냐하면 보통은 앞뒤를 끊잖아요. JTBC에서 미래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드라마를 요즘에 많이 본단 말이에요. 주부들이. 근데 그 얘기를 JTBC도 빼고 미래도 빼고 어저께 김희애 봤지 너 그 개요 너 진짜 너무했더라. 저는 그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뉴스에서 신문에서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간지 6개월 정도 되니까 NHK 뉴스를 보는데 저게 무슨 얘기인지가 이제 알겠는 거야. 6개월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가 생긴 거죠. 근데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 보여. 그리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아마 저보다 연배가 더 위이신 분도 있고 더 젊으신 분도 여기 계실 텐데 하다 보면 변화하고 질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업스테어라고 그러나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딱 시기가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거는 투자를 해야 돼요. 뭘 투자하냐? 2가지를 투자해야 돼. 열정을 가지고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부장이나 과장, 팀장을 해보면 어느 순간에 변화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느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서 계속 있을 사람은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혹시 제가 어디 갔지? 얼마 전에 그 큰 단체에서 맨날 소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얼마 전에 저 혼자서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회원이 없어요, 아직 한 명. 자연해번 연구소. 근데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해외 연수도 가고. 왜냐하면 제가 배웠던 걸 20년 동안 같이 시민들하고 나눠야 되니까 제가 사단법 환경센터 소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실무자들한테 다 넘겼어요. 그 소장이랑 막 이렇게 직위를. 저는 제가 혼자서 그냥 하겠다 다시. 여기서 뭐 여기 있는 데서 같이 경쟁하면서 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 와서 한 또 100명을 만드는 게 이 전체의 환경교육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서 혼자서 명함도 찍고 사무실도 냈어요. 심지어는 공개 채용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진짜 단체 이름도 정하지 않고 아직 홈페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화번호도 없는데 그 친구가 하겠다고 왔어요. 30명이나. 그래서 제가 면접까지 봤어요. 그것도 사무실이 없으니까 카페에서 진지하게. 그래서 한 명이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2차 또 채용을 또 공개 채용을 했어요. 일주일 전에. 그때 한 10몇 명이 또 응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 서류 통과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면접을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근데 이 사람의 인건비는 지금 제가 다 제 개인적으로 하고 사무실도 얻었어요. 최근에 한 보름 정도. 저번에 회의할 때는 명함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근자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팩스도 있고
카페도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는 지금 제작 중이고, 한 달 동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원도 한 100명 정도 등록하려면 있어야 된대요. 혹시 저의 회원이 돼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름을 올려야 된대요. 회원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회원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같이 정말 연구소가 이렇게 스터디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대중 강좌로는 이 자연 빙고, 이거 지도자 과정 해서 저번에 여기 일기 선생님 한 분 오셨어요. 비 오는 날. 4월 20일 날. 그래서 그 강좌를 제가 개설했는데 홈페이지도 없고 아무것도 전화번호도 없으니까 제 이메일만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자연 빙고 초급 지도자 과정을 지금 5차까지 했어요. 불과 4월 20일부터 지금 며칠 안 돼요. 20일 동안. 근데 벌써 4차까지 다 했어요. 80명. 수료증도 제가 만들었어요. 민간 자격증이죠. 이 지도자.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하나는 일본인 연구원을 뽑았어요, 한 명. 일본 사람을. 한국에 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왜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강사로 해서 우리가, 착감만 가져오면 같이, 공부할 수 있게, 그분한테 자원봉사를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능하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10시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선착순 10명인데 한 5명만 와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오면은 번잡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카페에다 올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재밌으면 가까워요. 여기서. 사무실이니까 오셔서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환경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시민단체에서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되지. 맨날 똑같잖아요. 숲해설가 지도자 과정, 무슨 과정. 이거는 딴 데서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걸 하려고요. 그리고 같이 외국에 같이 가서 조사하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거를 주로. 그냥 맛배기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0번 이상. 주제를 다 다르게. 그래서 교류할 수도 있게 해주고, 그 단체와 우리가 갯골 모임이다.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는 못 드리겠지만, 후지마의 일본의 람사르 습지라든가, 그 다음에 야찌갯벌이라든가, 이런 데랑 자매결을 맺게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교류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 활동가들, 여기 하는 사람들 교류 정도까지. 저도 오래 있어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 잘하려고 유학원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교육도 보니까 그런 거점 센터가 필요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간 혹시 시간 되시면 자연해본 연구소에 카페 회원이 돼주세요. 그럼 나중에 회원가입서 거기 올려놓을 테니까 하시면 제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같이 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죠? 네, 한 2분 반 대답하셨네요. 자, 저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왜 환경교육을 하고 선생님들이 왜 자연교육,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첫 시간에 해야 될 얘기를 제 경험을 통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제 마음을 아마 아실 것 같고 왜 생태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렇게 지금의 도시, 현대 도시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생명이나 자연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도시 문화가 제일 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화율이 88.4%래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그래서 실제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90% 이상 도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도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 때문에 비가 침수가 안 돼요. 투수가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걸 뚫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닿으면 이 안으로, 그죠? 햇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콘크리트랑 아스팔트. 빗물은 거의 40%가 바다로 그냥 빠져나가 버려지고 도시에는 물을 머금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생물 다양성이 없죠. 그런 자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과 생물 다양성이 없는 도시. 우리 여기서 시흥 정원학교 할 때 오충현 교수님 혹시 강의 들으셔서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생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도시에서 가장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라는 미래 세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들은 그러니까 세 가지 결핍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애정 결핍, 역량 결핍, 그다음에 자연 결핍. 애정 결핍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소인수 가족에서 봤을 때 정말 대화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영양결핍이라는 건 뭐냐면 인스턴트 음식이라든가 육류 섭취 과다로 인한 그래서 영양이 불균형한 이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결핍은 뭐냐면 자연을 느끼지 못한 도시화로 인한. 세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연구에 보니까 중고등학생 중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 50가지, 제일 유명한 식물들만, 소나무, 뭐, 감나무, 뭐, 이런 것만 50가지를 보여줬더니 중학생은 한 14.4개 정도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몇 개를 알까요? 3개에서 4개 정도. 그죠.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토콘드리아, 우리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 년 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요? 여기 그러면 신상이 다 나와버리지? 한 20년 넘으셨어요? 네. 20년 전에 배웠던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 어려웠었죠. 근데 거기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물관 체관? 그런 거 많이 배웠죠. 물관 체관, 염색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만 잔뜩 배웠는데 그걸 이제 입시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까먹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10,000시간에, 아니, 12년 동안 10,000시간의 교과 공부를 하거든요. 거기서 과학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하죠? 한 1,000시간. 1,000시간을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적이지가 않아. 그죠? 그리고 똑똑하지가 않아. 굉장히, 여기 다 그러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칭찬 많이 받으셨죠? 앞자리에 지금 보니까 맨 세 번째까지 앉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게 맨 앞자리야. 그래도 칭찬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조금 꾸중도 좀 듣잖아요. 그죠? 어땠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드셨죠? 공부가 재밌었죠, 선생님은? 시험 시험 까먹죠. 그러니까 공부가 제일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 진짜 공부가 제일 싫었어. 난 똑똑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공부가 잘 안 돼. 그래서 하여튼 아쉬움이 좀 남을 거야, 학창시절에. 근데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도 잘 몰라, 바보가. 그죠? 바보를 키운다. 우리가 자살 OECD 가이드 중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낮아요. 선생님. 아시죠, 그거? 근데 꼴찌와 그 꼴찌 바로 위의 나라랑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꼴찌인데. 청소년, 성인 다. 그 다음에 학력은 제일 높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불안한 게 한국의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기성세대들이 중국어만 가지고 달달달 외우는 그런 나라. 제가 유럽이나 북미나 일본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슐레슈비 홀슈타인 갯벌국립공원에서 있었을 때, 또 미국의 아난다 공동체에서 생태교육 제가 연수과정을 받을 때, 일본에서 많은 연수과정을 제가 들으면서 또 동네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게 똑같은 한 사람이 60년, 70년 사는데 이렇게 삶이 다르구나.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일본에 살 때는 혼자서 그때 2년은 혼자 있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는 10원 한 장도 쓸 일이 없지 뭐 혼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뭐 그런데 천국 같더라고요. 천국. 집을 나오면 녹지가 있고 자전거를 탈 수가 있고 도서관에 가면 얼마나 많은 책이 신간서적하고 잡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면 이런 갯골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고 이런 센터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제 느낌에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시인 게리 스나이더라는 사람은 학창시절에 식물 이름 100가지만 말할 수 있으면 훌륭한 정서교육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경인교대에서 강의할 때 해보니까 대학생들은 더 모르더라고요. 더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거는 이런 동물들 보신 적 있죠?
이름이 뭐죠? 코뿔소, 코끼리, 하마. 이런 동물들을 거리에서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없는데도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한 번도 길거리에서 만나지 못했던 이런 동물들을 제일 잘 아는 이유는 뭘까? 이런 동화책, 외국의 동화책, 이야기들을 늘 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생태교육에 우리가 만 시간에서 천 시간의 과학 시간을 공부하고 이렇게 많은 강의를 들어도 생태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잠재되어 있던 우리가 생태교육의 공부들, 방법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동물은 아세요? 두루미, 그죠? 그 다음에 큰 고니, 그죠? 중백로, 그죠? 황새. 이런 새들은 이제 멸종됐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새들도 있어요. 황새 같은 경우는 멸종됐다고 보는데 왜 멸종됐다고 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번식을 하던 새거든요. 근데 겨울철에만 지금 철새로 와요. 저쪽 그 대륙에서 중국이나 유라시아 쪽에서. 아니 유라시아가 아니라 러시아나 캄차카 반도라든가 이렇게 북쪽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철새로 몇 마리가 되죠. 그다음에 두루미 같은 경우도 뭐 개체수가 팬더보다도 적게 이렇게 막 적잖아요. 사라진 동물입니다. 요거는 좀 나중에 한번 볼게요. 오늘 선생님들이랑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는 1시간 정도 워크샵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 많은 얘기를 했고, 선생님들이 지금 갯골 생태 안내인 기초과정에서 좀 해보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간단한 좀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인데 여기서 자연교육 지도를 안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유년 시절에 만났던 가장 기억에 남는 자연의 모습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유년 시절. 고향이 선생님 어디세요? 서울이 그래도 옛날엔 좋았죠? 도봉산? 어디 쪽에 사셨어요? 내림동에서 살았는데요. 예. 안양천이 있었어요. 안양천.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있지만 우리가 내가 어릴 때는 거기서 안양천에서 소꿉놀이, 우물 파고 소꿉놀이 해서 그 정도로 깨끗한 네,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겨울에도 우물 파고 소꿉놀이해서 동상 걸려갖고 나이 먹어서 그러고 후유증이 그래서. 있고요. 네, 그런 기억이 있고요. 예.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얘기해 주세요. 자, 이따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친구분들한테, 동료분들한테 해줘야 될 얘기인데, 선생님은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저요 한 십몇 년, 20년 넘었어요? 안된것 같아요. 그래요? 어디가 고향이세요? 저는 임실에 어렸을 때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 임실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럼 제일 지금 인상적인 장면이 어디, 임실에? 물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놀 게 없었으니까 엄마 아빠는 항상 일하러 가셨고 그래서 동생하고 뭐 뱀딸기인가요? 그런 거 따먹고 이렇게 식물 중에 이렇게 안에 걸 나무를 딱 빼면 이렇게 피 소리 나는 지금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요. 버들피리? 버드나무 가지로 피리 이런 거 불어서. 그랬어요. 아주 원시적으로. 예, 풍경은 좋았어요. 들판, 우리 호남평야. 네, 아주 그냥 논이 그득하죠. 논밭이죠. 온통. 그 풍경. 저도, 그래, 선생님들이 아마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A4 종이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바닥을 쓰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한 바닥을 쓰고 놔야지 오늘 점심 먹으러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까운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영등포구. 태어날 때 영등포구지만 분구가 돼가지고 지금 양천, 강서, 영등포 이렇게 세 개 구로 나눠졌네요. 영등포가 금천까지 들어가서 네 개 구가 지금 한 개 구였는데 그밖에 없었죠. 그지요. 영등포구였다가 너무 많아서 동작하고 영등포하고 나눠졌다 또 관악으로 나눠지고. 영등포가 진짜 전통 있는 구네요. 그죠? 네. 제일 큰 구야. 그죠? 원래 그 구만 있다가 막 계속 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딱 느낌이, 이게 대부도 한강 하구가 김포랑 우리 강화랑 거기 한강 하구가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그 개화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방화대교라고 혹시 아세요? 김포대교 말고 방화대교 하면 개화산이라고 이렇게 행주산성 옆에 산이 있어요. 권율 장군 나오는 행주산성. 그 행주산성 가보셨죠? 네. 그쪽에 그쪽에 이제 개화산에 올라가면 약사사라는 절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네. 거기까지 이렇게 막 쫙 해가지고 올라가서 한강도 보고 야호도 하고 기억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대부뚝이라고 거기가 밤이 저수지처럼 물을 이렇게 받아 놓잖아요. 논에다 농사 지려고.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둔벙이래. 그죠? 뭐 뚝 이렇게 보가 이렇게 이렇게 저수지 같이 만들어놔요. 그죠? 큰 물에서 들어오는 물을 항상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많이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했던 그런 풍경들이 있어서, 저는 제 기억에 남는 게 김포평야의 그런 들판. 지금도 아마 녹지가 제일 그쪽이 많은데, 지금 굉장히 화곡동부터 해서 목동 계속 도시화가 돼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 그 김포대로 아시죠? 공항대로. 그 서울 나가는 길. 그게 다 아파트 단지로 양쪽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뭐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는 50년 동안 거의 논밭이었거든요. 거기만 계속. 근데 지금은 다 아파트가 막 들어서요. 그래서 이 풍경들. 이게 되게 생각이 나요. 이렇게. 새가 나뉘고, 겨울을 보면 굉장히 많은 새들이 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미꾸라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집 앞에 흐르는 이런 개울에도. 그런 걸 잡았던 기억이 났는데,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이런 경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저도 하나 적을 거예요. 제가 오창기라면 저는 이거를 적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 이름표 좀 잠깐 보여주세요. 그럼 김순복 조금만 이거 이름표를 좀 떼줘보세요. 김순복 선생님은 아까 어디시라고 그랬죠? 그 인상적인데 뭐지? 충북 춘천이네요. 아까 얘기 안 하셨지? 선생님이 얘기하셨지? 어디였죠? 거기 제일 안양천. 예를 들어서 김순복 선생님 그러면 안양천의 금모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어디 있어요? 이름표. 왜 가리고 있어요? 익명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금자 선생님은 안양천의 금모래. 이렇게 적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처럼. 그래서 우리가 자연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해보세요. 원경험. 이거를 학습을 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가르쳐 주면은 마음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 그 사람들도 알아요. 주로 얘기를 할 땐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걸. 그게 원경험이에요. 그런 밑에 있는 지금 남정아 선생님이 밑에 있었던 애를 이렇게 키우면서 아니면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유치원에 오빠 끌려다니면서 뭐 나쁜 거 뭐 좋은 거 뭐 이렇게 먹으면서 했던 경험들, 자연 속에서 되게 풍요로웠던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가장 인상적인 게 뭘까?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이게 이런 밑에 있는 걸 끌어내지 않고 머리로만 요거로만 하니까 실제로는 애들도 시민들도 마음에서 우러난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 가면 요거는 뭐 나문제인데 요거는 칠면초인데 요거는 가을에 몇 가지 뭐 색깔이 칠면초고 그 재미가 없어요. 자기 얘기를 하면 돼. 시흥 얘기를. 시흥에서 자기가 오히려 원주민은 다 아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원주민이 척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어렸을 때 경험과 여기서 최근에 내가 한 4, 5년 정말 주말마다 와서 있었던 기억들을 얘기를 해줬을 때 이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선생님은 시흥 분이시죠? 아니요. 어디세요? 인천이요. 인천이라도 시흥개꼬라고 좀 많이 아시죠? 자주 오셨죠, 어렸을 때? 선생님은 딱 봤을 때 혼자 이쪽에 얘기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남자 선생님들 중에서 오시는 분 중에서는 정말 개코를 사랑하셔서 오시거나 이것과 뭔가 이 인연이 굉장히 깊은 분들이 오셔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렇고 하실 얘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거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냥 문화, 자기가 여기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시흥 개코 생태 안내라는 거는
이 생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고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따도 수업 중에 얘기하겠지만 나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다리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근데 내 경험은 없이 나는 그냥 이 앵무새처럼 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어민들 있잖아요. 갯골에서. 그분들이 사실은 자연에서로 하면 제일 좋아요. 그것이 현명한 이용이잖아요. 그죠? 이 갯골의 음식들. 갯골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 근거지로 삼았던 것들. 근데 우리는 갑자기 딴 동네에서 와서 갑자기 내가 이걸 그냥 자원봉사 하겠다고 왔으니까 시흥 갯골하고 별로 이렇게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리면 안타까운 거지. 저도 인천에 와서 그래도 한 25년, 7년째 여기 송도나 이쪽을 와봤어요. 그러니까 고향이랑 또 마찬가지다. 그냥 커서 이렇게 오랫동안 또 와서 있어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을 자꾸만 체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드리면 이 표에 그리는 16개를 한번 표를 예쁘게 그려보세요. 이거 내가 얘기 다 수인선 거기 열차 협계 열차 초등학교 때 같이 오원희 씨는 임실평에서 그 소하고 달구지 타고 다녔다는 이거 일제시대도 아니고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신기선 씨는 이제 그 대구 시내에서 살아가지고 뭐 이제 크게 뭐 어디 뭐 산이나 뭐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없고 이제 학교 안에 뭐 등나무나 뭐 은행나무 이런 나무들이 학교 안에 무성하게 있었다는 그 기억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하윤호 군자 천일령은 저 수인역 인천 수인역에서 협계 열차를 타고 이제 열차가 수인까지 가는 건데 석탄으로 가는 아주 작은 3냥짜리 기차인데 그게 이제 송도역 뭐 군자 뭐 이제 뭐 그 이상으로 다 이제 수원까지 가는 기차인데 이제 그걸 타고서 이제 군자역에 이제 친구가 살아가지고서 거기에 내렸는데 거기 이제 소금 창고도 있고 그다음에 천일염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물레질도 하고 수로에 그 물도 막 그 바닷물도 왔다 갔다 하고 소금 창고에 소금이 하얗게 쌓여 있던 생각도 나고 거기를 지나서 이제 그 협계 열차 그 길을 따라 가지고서 친구네 집에 찾아갔던 생각이 나요. 예, 고맙습니다. 박수. 네, 좀 뜨거운 박수. 저 얘기 말고요. 맨 마지막에 들었던 남정아 선생님 건데요. 금강 하구 쪽에서 다슬기 잡고 헤엄치고 놀다가 물에 빠져서 동네 언니가 이렇게 구해줬다는 그 얘기가 제일 기억에. 어디 계세요? 그게 제일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죽을 뻔했네. 그래서 인상적. 예. 이렇게 안내인을 하실 거니까 말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듣는 자세. 지금 듣지를 않고 남 얘기만, 자기 얘기만 하다 보니 그런데 여기서 안내인을 하실 분은 그런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커뮤니케이션은 스피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어링. 그 다음에 정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제일 큰 학습. 그래서 제가 지금 시켜보는 거지 뭐 시간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사랑만 해서는 안 돼요. 객고를. 이걸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오셨으니까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좋은 경험들을 다 했는데 이따가 요거를 카페 선생님이 한 장, 두 장을 좀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시면 아마 나중에 수업하실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3가지. 우리가 자연교육을 하면서 지금 프로그램을 쭉 보셨고 내일 시연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배우고 싶은,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배웠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있으시죠? 그 중에서 여기 포스트잇에다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포스트잇에다가 한 가지씩 적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포스트잇 드렸죠? 여기다가
하윤호 선생님은 하윤호 적고 제일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 한 가지씩만 적어줘 보세요.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 적어도 돼요. 세 가지 있으면 세 가지 적어도 돼요.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자, 어떤 게 배우고 싶은 걸까요? 임시일 때 오은희 선생님께서 자, 이게 다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적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연놀이, 두 번째 염생식물 탐조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다음에 선생님 한번 염생식물을 배우고 싶으세요? 네. 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배우고 싶은 거. 저는 아니, 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보세요, 여기죠. 선생님 얼굴을. 저는 세 가지 적으로 했어요. 첫째, 소금 만들기 그 과정 그런 거를 배우고 싶고요. 두 번째로 염생식물, 세 번째 저서 생물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예, 소금 만들기 과정 재밌을 것 같아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우리 그 시흥 갯골에서 소금 만들기 체험하죠? 저도 예전에 해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한두 번 해보긴 했지만 진짜로 전 과정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시흥 갯골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생각이 돼요.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또 자연놀이도 배우고 싶고 또 어떤 걸 탐조도 배우고 선생님은 뭘 제일 배우고 싶으세요? 저는 갯골 습지 자체를 배우고 싶으세요? 네,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는지 알고 싶고 다른 뭐 조류나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싶지만 그래도 제일 잘 갯골 습지 그죠? 하고 또 염생식물을 같이 어울려서 예. 한 번 더 하면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예, 고맙습니다. 자꾸만 이제 말을 시키니까 말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선생님, 자, 한번 마이크 잡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름하고 소개. 네, 신기선입니다. 예. 소금 만들기 체험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갯골 처음 시작되는 지점부터 끝까지 쭉 따라서 한번 걸어서 주변 환경을 이렇게 경관을 한번 둘러보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싶은 게 지금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있지만 지금 앞으로 하면서는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구체적으로 될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이만큼을 알지만 아직까지는 덩어리로 알잖아요. 그죠? 이거를 나누는 거야. 요리를 할 때는. 우리가 무가 있어요, 여기. 무가, 우리가 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음식 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깍두기, 또. 소고기 묵국, 또. 채나물. 또 갈치조림 할 때도 들어가죠? 이게, 이런 질문이 좋은 거예요. 그죠? 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궁무진해. 우리가 무를 딱 보면 무와 연상되는 게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도 실전 되게 많죠. 우리가 쉬운 갯골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미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조와 스트럭처를 만드느냐가 지금 우리가 관건이야. 안내인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하고 싶은 거를 심화시켜서 내일 시연을 끝나고 나면 심화 과정에서 계속 하시고 그리고 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보자. 자, 요거는 뭐 갯골에서 공부하시는 안내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고향 생태공원이라는 데서 작년에 제가 지도자 과정을 여기 지도를 했는데 보니까 같이 해봤어요. 근데 이런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생물명 외우기가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땀이 줄줄 흘린다. 여름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죠? 선생님 약간 어때요? 목소리 잘 안 나오시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옆에서 격려의 말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친구분이. 하다 보면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요. 강약 조절을 잘하면 집중자. 그리고 자기 딸한테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데리고 가면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해서 애를 데리고 갔는데 애가 장난치다가 넘어졌어요. 자, 작은 사고는 오히려 교육자의 더 큰 교육. 빨리 추스리고 가는 프로그램. 안전사고에 대한 얘기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우리가 배운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동료분들의 이야기로 좀 정리한 거예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이분의 고민, 제일 그동안 하면서 힘들었던 거를 여기서 코멘트를 해준 거예요. 이쪽에서. 이런 과정들을 1년 동안 앞으로 가지셔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뭐 박사가 와도 소용없어요. 그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 일기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자주 저희고 지금 오늘 서포트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저런 마음을 가졌을 때 진정한 안내인이 되고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은 긴가민가하고 아씨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과정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쉬지 않고 쭉 할 텐데 자연해설가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쉬운 객골 프로그램 중에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 탐조교육 프로그램, 아까 프로그램의 종류 잠깐 소개해드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내일 시연을 할 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작년에는 이걸 하고 또 시연도 하고 그랬는데, 멘토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내일은 따로 하니까 제가 하는 걸 얘기를 잘 들으시고 내일 수업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잘 집중해서 하세요. 일단 자연해설이 뭘까요? 자연해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숲해설가, 우리는 생태 안내인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미 직업이 있어요. 환경해설가, 숲해설가, 자연해설가 직업이 있어요. 국가에서 자격증도 있어요. 2099년에 산림청 숲해설가 양성이 됐고 2000년대 중반에 넘어서는 그걸 국가 자격증을 줘요. 그래서 숲해설가 들어보셨죠? 3만 명이 넘어요, 지금. 모든, 시흥에 숲해설가 과정 하나요? 시흥에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안 하나 보다. 인천에 가니까 인천 녹색연합에서 하고, 서울에서는 숲연구소라든가 숲해설가 협회에서 하고, 민간한테 그걸 잘 하는 단체에게 위탁을 했어요, 산림청에서. 그 다음에 비슷한 게 습지해설가, 또 기후변화 강사 많이 있어요. 문화해설가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처음에 생긴 게 미국의 1916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생겼어요. 산림 해설가라는 직업이. 그 다음에 일본에서 1922년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95년 전에 일본에서 제도가 생겼어요. 우리보다 90년이 빨라요, 일본이. 그래서 굉장히 선진국에서는 먼저 이런 제도가 생겨서 체계적으로. 저는 혹시 나중에 미국에 가시면 요세미티 국립공원 가보셨어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프로그램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니까 이런 책자를 줘요. 이런 책자를. 입구에서. 출입구 와서. 그게 뭐냐면 요세미티 뉴스레터예요. 요세미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이 나와요. 국립공원에서. 거기에 어떤 정보가 있냐면 뭐 삼겹살을 어디서 구워 먹느냐 이런 정보도 있겠지만 캠핑을 어디에 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몇 시에 어디에 가면 김순복 선생님하고 염생식물을 공부할 수 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 가면 어떤 나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그거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캠핑을 하면서 움직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북도 정도 크기예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그리고 차로 이동을 해도 돼요. 그래서 그걸 그때 2000년도에 제가 나흘 동안 캠핑하면서 쫓아다녀 봤어요. 야, 안 들리잖아요, 이 영어가. 야, 힘들더라고. 근데 어떤 걸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어떤 걸 했냐면 직접 나도 학생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보겠다, 지도자로. 안 해주겠죠. 옆에서 그럼 보조자 역할만 했는데 어떤 걸 했냐면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이쪽 부분은 이 석탄이 밖으로 이렇게 많이 유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석탄 캐기 하고, 두 번째 프로그램이 지금 14년 됐는데도 기억이 나는 게 동굴 탐험. 동굴이 있어요, 이 산에. 거기에 아무 불빛을 가져가지 않고 서로를 의지해서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청소년들하고 헤드라이트 조금 가지고. 와, 되게 무섭더라고요, 진짜로. 아무 칠흑 같은. 그래서 가서 마지막에 거기서 점심을 먹는 거야, 동굴 안에서. 사과랑 빵을 가방에 들어갈 때 사과빵, 촛불, 헤드라이트 딱 줘요. 그래서 거기서 동굴 생태계 설명을 하니까 훨씬 실감이 나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해설가라는 직업이 있어 하는 거고요. 자연해설가에서 우리 제일 중요한 건 객골 생태 안내인을 우리가 이름을 만든 거지만 실제는 자연해설가라고 그냥 부르자고요. 우리가 하는 일을. 따라해보세요. 교육자, 탐구자, 전달자. 자, 우리가 통역을 하다. 따라해봐요. 통역을 하다.
통역을 해주는 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통역 대학원 다니시거나 뭐 통역 쪽에 하신 분은 없죠? 그럼 따라해보세요. 인터프리터. 자, 통역을 해주는 사람을, 통역하는 사람을 인터프리터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자연해설이란 장르가 들어오면서 한 가지 뜻이 더 생겼어요. 자연해설가도 인터프리터라고 해요. 영어로. 무슨 얘기냐? 따라해보세요. 자연과 사람 사이에 통역을 해주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탐구자, 연구자처럼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해서. 자, 통역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일기생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기생들한테 문제를 내가지고, 일기생들의 실력을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1년 동안 했는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 양서류 아시죠? 양서류가 뭔지. 우리 개구리 뭐 이런 것들 양서류라고 하잖아요. 그죠? 피부로 호흡을 하는. 양서류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뭐가 있어요? 개구리 종류에서. 개구리 종류에서. 개구리. 또 어떤 개구리? 황소개구리. 두꺼비. 또 맹꽁이. 청개구리. 청개구리도 진짜 종류잖아요. 그죠? 자, 이 소리는 뭘까요, 그럼? 청개구리 소리입니다. 이게 청개구리. 그 다음에 맹꽁이. 선생님들한테 테스트는 안 하겠어요. 뭐 오늘 시험이 아니니까. 맹꽁이 소리. 자, 우리는 이런 자연을 자연에서. 우리가 맹꽁이나 지금 청개구리를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통역이에요. 자연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모르잖아요, 지금. 맹꽁이는 잘하는데 맹꽁이 소리는 잘 안 들려. 왜? 항상 책으로만 공부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해설, 생태 안내인이 되면 갯골 생태공원에 사는 생물들의 언어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어서 전달을 해줘야 돼. 아니라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새벽 4시에 4시 반 정도 여름이니까 눈을 떠요. 그래서 호수로 나가요. 호수로 나가면 저쪽 멀리 있는 숲속에 있는 새들에게 신호를 줘요. 내가 왔다고. 새 소리를 내기도 하고. 새피리 아시죠? 새피리 쫙 입으로 새 소리를 내기도 하고. 새들이 장난이 아니게 와. 쫙 원을 그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처럼. 우리가 와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저쪽 멀리 있던 에서 오던 애들이 산새들이 그래서 내 주변에 숲이니까 나무가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쫙 이렇게 앉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진짜 그 모세 출애굽기처럼 야 그때 그 감동은 새들이 나와 대화를 눈을 마주치고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동적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많이 했던 건데 이제 KBS 환경 스페셜에 나왔던 건데 저는 숲과의 대화. 그래서 저는 나무와 대화를 해요. 다 이렇게 잘 지냈냐? 사이비 종교. 그럼 또 신흥 종교, 이게 종교, 교도들이 생겨요. 얘가 말 못하는데 내가 말하니까 얘도 얘기하는 거야. 막 되는 줄 알고. 숨소리를 들어보렴. 진짜 들리잖아요. 그 봄에 이렇게 채광과 물관이 흐르면 청진기 가지고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평소에 못했던 얘기도 하고, 눈 감고 이렇게 나무도 만져보고. 다 했는데, 너무 애들이, 어떤 애 우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속상했던 얘기를 한 나무를 정해놓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안 들어줘. 자기 얘기만 하지. 나무는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만의 나무에게 가서. 우리 애들 우는 거야. 그게 이제 KBS 환경 스페셜에 숲으로 간 도시 아이들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1시간 동안. 그게 제가 주인공이에요. 거기서 학생들하고 제가 숙박을, 제가 밥을 다 해주면서
아이들과 일주일 동안 숲과의 만남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과정을 바뀌는 거죠. 그런 과정들은 이제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단순히 이게 기능 전달을 하려고 하면 영혼이 없는 이야기는 듣지를 않아요. 장사꾼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육자이고 탐구자이고 전달자가 되시게 되고, 자세와 역할은 선생님들 잘 아시니까 이렇게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나중에 20가지 제가 적었는데 일반적으로 자연에서의 그 역할인데 선생님들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이거는 뭐 잔소리 절같이 들려서 제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디 갔냐. 그 다음에 자연해설가 중에서 우리가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햄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자연해설 때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경찰형, 로봇형, 만물박사형, 주인형. 자, 경찰형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수호자 역할을 해서 너무 아이들한테 지시를 하거나 에티켓에 대한 그런 규칙의 룰에 대한 것만 너무 강조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가 수호천사죠. 쉬운 갯벌공원에. 그렇긴 하지만 너무 주의를 해서 너무 긴장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로봇이요. 어떤 감동과 동기 없이 메시지를 반복적. 이게 아까 제가 영혼이 없는 해설. 여기 가면 뭘 해야지? 이거 암기해서 가는 거야, 그냥. 질문을 해도 듣지도 않아.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항상. 자기 얘기 한참 하다가 빨리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영혼, 자기가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세 번째, 만물박사. 이거 너무 잘난 책. 그래가지고 막 책을 엄청나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박사보다 더 뛰어난 박사가 됐어.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쳐요. 초반에 한 3년 동안은. 그래서 타협을 잘 안 해. 자기가 최고야. 내가 여기 지금 쉬운 개코를 1000번 왔어, 이 사람아. 얼마나 잘하는데 딴 사람 얘기 듣지도 않아요. 제가 이거를 하려고 엄청나게 다녔어요. 이 1년 동안. 이 장아리 갯벌을. 강화의 남단. 장화리 갯벌 아시죠? 여차리 장아리 남단. 여기가 제일 해양 생태, 해양 탐구관 무슨 연수원이 있어요. 해양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물 씻을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가서 했어요. 갯벌의 색깔은 왜 다를까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재밌는 거 많았어요. 먹이를 먹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갯벌에 사는 새들이. 그런 것들도 있어요. 제목은 맛있게 먹어요. 이런 거였어요. 갯벌의 색깔은 왜 달라요? 그 다음에 구멍집에 손을 넣어보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의 경험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인형. 이게 우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호스트형인데, 교육대사를 자신의 손님으로. 어떤 음식점 가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막 던지는 사람들 있고, 그죠? 어떤 분은 가면 되게 어머니 같이 막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눈빛을 마주치잖아요. 눈을 마주치고. 단골 술집 가시면, 꼭 혹시 단골 식당 가시면 되게 친절한 그 주인장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없어요? 밤에만 가서. 별로 친절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식의 손님 대접을 받는 듯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식구들이 오면, 시댁 식구들 말고, 오면 되게 친절하게 잘하잖아요. 그죠? 먹다 남은 시골에서 가져온 거라도 다 가져와서 막 꺼내놓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없는 거 있는 거 다 주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시댁 식구 빼고, 하여튼 이런 식의 우리가, 호스트형을 해야 된다. 그죠? 호스트형. 그래서 참가자를 내 손님으로 생각해서 따뜻하게 다음에 재방문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쉬운 갯골 생태계 프로그램 기획과 시연은 내일 시연을 하실 텐데 제가 원칙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 할게요. 일단은 왜 우리가 시연을 하고 공개를 해야 되냐? 따라해보세요. 반성적 성찰. 항상 반성을 해야 돼요. 성찰을 해야 돼요. 그죠? 성찰이라는 게 중요해요.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특히 불교에서.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나 우리 카톨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카톨릭에서는 뭐를 하죠? 고해성사를 반성. 근데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피드백 해봐야 돼.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도 우리 교황도 가서 고해성사 얼마 전에 했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찰과 반성은 두 개의 대화에 의해서 성립된다. 하나는 상황과의 대화이며 또 하나는 자기와의 대화다. 이 상황과의 대화를 해야 되고 자신에 대한 계속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이 없으면 프로그램의 발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수업에 준 거는 제가 내일은 같이 안 있지만 6가지로 보통 할 수 있어요. 저 수업은 좋은 수업이 나쁜 수업이 잘하는 거 뭐야? 저 사람 그냥 말 잘하네. 이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첫 번째, 수업의 구조화. 따라해보세요. 수업의 구조화.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한참 자기 집 얘기하다가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험만 하고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요. 소금만 얘기하다가. 이 구조화. 그다음 내용의 명료화. 내용을 뭘 가르칠 것인지 정확한. 그다음에 전달의 기술. 스킬이 있어야 돼요. 의미 생성을 해야 되고, 학생 참여해야 되고, 상호작용.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수업 구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의 진행 속도가 또 다양한 교수학습을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걸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구체화하고 단순화 연계해서 내용을 명료해야 돼요. 학습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뭘 배울지 얘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소금 배운다고 그래놓고 딴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배웠는지에 대해서 다시 잠깐 물어봐야 돼요. 그죠? 내가 오늘 가르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을 걸잖아요. 선생님 조금 귀찮은 듯 하면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잠깐만 훈련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잘 대답해 주세요. 피드백과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달의 기술. 따라해봐요. 목소리. 몸동작. 매체 활용. 그래서 발음이 정확해야 되는데 시은 객걸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죠. 사투리 너무 이렇게 자기만의 발음이 너무 다르면 안 되고 말의 속도. 어떤 분들이 좀 말소리가 빠르다. 자, 자기가 좀 말할 때 습관이 좀 말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분, 3분. 자기는 좀 느린 것 같다. 자기는 느리다. 보통이다. 그럼 뭐예요, 딴 사람은? 속이 좀, 사람이 나를 보면 좀 답답해하는 좀 사람들이 있어요. 내는 좀 천천히 얘기하는 습관이라.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나를 급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할 때도, 강의할 때도 좀 속도를 좀 조절해서 말을 할 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목소리 크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에 지금 의존하고 있지만 저쪽에 뒤에 있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도 들릴 수 있는 목소리. 그 다음에 강약의 변화.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몸동작. 의도적이고 적절하다. 저는 지금 몸동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지금. 이따 2시에도 회의해야 되고, 5시에도, 이렇게 산만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올인을 해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집에 가서 반찬하고, 어디 가서 학부모 총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전에는 이 갯골에서 안내인이 내 일이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최고인 거야.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매체 활용. 그래서 무슨 교구나 교재 내일 시연할 때 뭐 들고 올 거 아니에요? 염생신문 막 뜯어가지고도 오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뭐 조개 뭐 이런 거 그림 사진 가져와서 시연할 때 이런 게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의미 생성. 그래서 학생들, 참가자들이 이 의미를 찾고 학생들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지
또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 주는지 이런 것들,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을, 그죠?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 참여, 협력 학습이나 상황성, 비계 설정.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협동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사례 중심의 환경 학습 환경 조성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학생 참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강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는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일반 시민이지만 초등학생, 유초중 학생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신뢰감 형성, 상호작용에선 신뢰감 형성, 그 다음에 비언어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언어적 상호작용, 학습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되게 권위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최근에 뭐 학교를 안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교를 갑자기 빗대는데, 왜냐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되게 너무 권위적인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되게 따뜻한 호스트형이 있고. 그런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참가자가 딱 이 사람을 봤을 때 너무 차가워. 너무 내 얼굴이 차가우면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하면 교생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은 게 뭐야? 뭔가 얼굴에서 허용적일 것 같아. 근데 우리 선생님은 너무 딱딱해. 야! 맨날 소리만 질러. 그러니까 교산 선생님하고 가면 바지랑이에 붙는다.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 보면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거를 짧은 시간이라도.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름을 불러주면 좋죠. 참가자들이 명찰 달았으면 좀 장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선도 되게 중요해요. 눈. 사람이 어떤 거를 이렇게 인식을 할 때 70%가 시각에 의존하고요. 그 중에 반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기분을 읽는데요. 드러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나랑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가 봐. 계속 카톡 오고 딴 데 쳐다보고 그래. 얘기 앞에서 난 진짜 막 열심히 떠드는데 식당에서. 그런 분 있죠. 옆집 아줌마 중에. 기분이 되게 나빠.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 계속 딴 짓만 해. 이러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선을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많은 지금 오늘 11분 이기 지금 계속 11분을 다 봤어요. 계속 11분을. 선생님하고 제 눈이 안 맞춰요. 두 분하고. 그렇지만 이쪽에 있는 선생님들은 많이 마주쳤어요.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리 배치가 또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앞쪽에 앉았으면 또 주목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리고 뒤에 앉아도 잠깐만 목을 이렇게 들고 잠깐만 이렇게 얘 눈을 시내로를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시선을 수업하실 때 항상 이쪽에 10명이 되건 20명이 되건 지금 10명인데도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4시간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한 번씩 돌아봐주고 한 번 끊고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끊고 그 다음에 한 번 이렇게 시키고 그리고 보통 질문을 하거나 퀘스천을 던지는 사람은 산만한 사람한테 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사람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장난치고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해줘야 돼요. 야, 너 뒤에 가 서 있어. 이건 바보예요. 그럼 걔는 계속 내 수업의 방해자 역할을. 넌 정말 오늘 옷을 멋있게 입고 왔어. 멋지게. 야, 아줌마가 봤는데 여태까지 봐온 친구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 여자 중에서. 이러면 걔가 이제 조금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봉사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수업에 여기 온 사람들은 일단은 다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괜히 뭐 속으로 혼자서 저 사람 뭐 별로 배우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를 찾아온 손님이잖아. 그러니까 최선에 대해서 그분이 뭐 어떻건 저떻건 간에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이렇게 배려를 제가 오늘 말을 좀 격하게 하는 것도 좀 있지만 졸지 말라고 좀 재밌게 하느라고 그런 거고 전혀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학습 분위기를 좀 평화롭고 온화하게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반이에요. 반은 내용이고 그런 거를 없이 그냥 기술자로 전락해버리면 자기도 재미가 없고 그 사람도 그럼 나중에 우리 저쪽에 어디 가서 동네 그 먹자골목에 갔는데 나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한번 수업했는데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선생님 하면서 그때 우리 소금을 배웠다고 선생님한테. 내가 뿌듯하잖아요. 그죠?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지역사회에서 받으려고 여기 지금 와서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뭐 이걸 다른 그게 아니거든요. 명예라는 분들. 그래서 합니다. 개발을 할 때는 일단 내일 시연할 텐데 프로그램 선정하고 기획하고 구성하고 평가하고 다시 발표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정돈이 돼요. 그래서 뭐를 할지를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작년에 이렇게 예전에 이런 멘토링을 하다 보면 수업안을 내면 그동안 배웠던 걸 다 한 장에다 쓰는 분이 있어요. 40분 수업하는데 갯골 습지 이래가지고 뭐 갯벌 습지. 근데 그건 괜찮았는데 도입만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걸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40분 동안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80분짜리 수업도.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을의 염생식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나? 주제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곤충이다. 갯벌의 곤충에 대해서 한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숲속의 겐지트 풀밭의 곤충인데요.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뭐를 할지, 개의 먹이에 대해서 할 건지, 곤충에. 예를 들어서 곤충의 보호색에 대해서 할 건지. 곤충도 되게 많잖아요. 할 얘기가. 그러면 저는 보호색을 하고 싶다. 보호색. 여기 보호색이라는 게 있는데, 보호색에 대해. 보호색에 대해서 하게. 그럼 보호색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우리 갯벌 색깔은 왜 다른가? 그런 것처럼 보호색은 왜 있나? 그 퀘스천부터 만들고, 보호색이 있는 갯벌 생물에 대해서 찾아보고, 아이들하고.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연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와 장소와 대상과 주제에 따라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프로그램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발표하실 때도 그렇게 하나를 가지고 좀 차분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워크북으로 사용하면 되죠. 그때 이 책을 가지고 이 보호색을 프로그램을 나눈 정리 프로그램으로 빙고를 보호색 빙고를 하겠다. 제가 오늘 시연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프로그램 선정 우리가 지도안 이번에 2시에 우리 회의할 건데 이런 내용들 주제 정하고 관련 교과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면 활동 대상 소요 시간 활동 장소 계절 그다음에 방법 이거를 만들기 프로그램을 할 거냐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할 거냐 아니면 토론 수업을 할 거냐 뭐 이 많잖아요 그죠 목표는 뭐냐 내가 보호색 중에서 한 3가지만 알고 싶어 그게 목표인 거예요. 목표를 갯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런 거는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오늘 갔으면 갯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갯벌의 염생식물 3가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이 학습 목표여야 되는 거야. 그럼 오늘 수업 끝나고 내가 수업 잘했나 못했나는 오늘 재밌었어요 안 재밌었어요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또 제일 중요한 건 3가지에 대한 형성평가지 같은 거, 퀴즈 같은 걸 내서 얘가 사실은 나문제랑 칠면조의 구별법에 대해서 아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면 아, 내가 오늘 수업 잘했구나. 이거지 나 혼자서 아이고 내가 잘했네 오늘. 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평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많은 걸 준비해 온 것 같아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은 오늘 밤을 새야 될 텐데, 한 8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요건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일단, 이것도 넘어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하고, 다른 걸 넘어갈게요. 우리가 갯벌 프로그램을 짤 때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about, in, 그 다음에 for. 그래서, 시흥 갯골에 대한 프로그램, 그
그다음 교육, 그다음에 시흥 객고 안에서의 교육, 시흥 객고를 위한 교육. 환경 교육의 범주는 세 가지예요. about, in, for. 그러면 환경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태 프로그램이라는 건 세 가지 범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염생식물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었잖아요. 염생식물에 대한 about 교육을 선생님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또 영역이에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for는 뭐고 in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시흥객골 생태공원에 대한 about 교육은 식물 이름 알기, 다양한 잎 관찰하기, 열매나 잎으로 식물 이름 알아맞히기, 이런 것들 있죠.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제가 쓴 책인데 뭐 이런 거예요. about. 내가 두루미를 저어새로 할까? 저어새, 요즘에 저어새 많이 있던데, 송도에. 어떻게 저어새를 실컷 가르쳤어. 그럼 얘가 저어새 부리의 특징이나 생김새를 알 수 있는지 워크북을 읽어주고 퀴즈를 만들고. 뭘까요? 몇 번이에요? 4번. 그렇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이게 바로 어바웃에 된 거예요. 근데 시흥 객골에서 꼭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흥 객골의 청소 활동이라든가 시흥 객골 이름표 달아, 식물 이름표 달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사람들이 거기 야생동물 함부로 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감시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내해요. 그러면 이거는 4야, 4. 시흥 객골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시흥 객골 안에서의 교육. 프로 교육은 잠깐, 이거예요. 그죠? 쓰레기 제거하기, 뭐, 지도 만들어주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는 뭐냐? 공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인데요. 공원에서, 객골 우리 공원에서 걸어다니면서 그늘진 데 곳에 시를 쓴다든가, 그림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거는 그죠? 야외에서. 이런 것들 좋은 거죠.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걸 많이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바웃에 대한 것만 하지 말고 시흥 객골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시흥 갯벌에서 산책하는 프로그램도 아까 누가 그랬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걷는 거가 누가? 그런 게 바로 그죠? 그냥 걸으면 어때? 이름 좀 몰라도 그죠? 만 3, 4, 5세한테 이름을 알려줘봤자 또 얼마나 알려줄 거예요. 그죠? 걔가 바람으로 시흥 객골을 느끼면 어떨까요? 그걸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게 오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여기에서 꼬마애들한테 야, 이 이름이 뭔지 아니?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칠면조. 그러면 칠면조래. 칠면조. 제가 너무 치맥 생각을 많이 해요. 배고프니까. 칠면조를 하고. 칠면조. 그리고 또 옆에 가서 이건 뭐예요? 그럼 나 문제 이래가지고 쫙 가다가 오늘 공부 잘했네 어린이들 박수. 이게 안 좋은 수업이잖아요. 그죠? 이름 세 가지 이거 해가지고 결국은 걔는 다 까먹고 없을 텐데 이런 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걔네들한테 객골에 와서 평소에 교실에서 못 느끼던 뭔가 감동과 느낌을 줘야 되는